AD 곡선부터 보겠습니다. AD 곡선은 ISLM 곡선에서 도출된다고 했어요. 이 왼쪽 위에 있는 게 ISLM 곡선이죠. 현재 물가가 P1인 상태에서의 IS 곡선, 그리고 LM 곡선이 여기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이 Y1으로 결정됐다고 합시다. 이때 물가가 하락하면, 상승보다는 하락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좀 쉬워요. P1보다 P2가 더 큽니다. 근데 P1에서 P2로 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IS 곡선, LM 곡선 둘 다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가 이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LM 곡선부터 보면요. 이자율 효과에 의해서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화폐의 실질적인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MS가 고정돼 있더라도 물가가 떨어지면 이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이 감소하는 거고요. 이자율 감소하면 투자가 늘고 저축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늘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물가와 소득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LN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IS 곡선 같은 경우는요, 실질 잔고 효과에 의해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실질 잔고가 뭐냐면 내 통장에 똑같은 돈이 있어도 그 실질적인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떨어지면 화폐 구매력이 늘어서 실질 잔고가 증가한다.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IS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해외 부분까지 고려하면요. 국내 물가가 떨어지면 수출 가격도 하락하겠죠? 그래서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어느 뭐로 보나. 이걸 이제 경상수지 효과라고 하는데 I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역시 우측으로 이동해서 Y2에서 형성됩니다. 물가가 떨어졌더니 소득이 늘었죠. 그래서 P와 Y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AD 곡선이죠.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AS 곡선입니다. AS 곡선은 ISLM하고 관계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AS 곡선은 생산 요소 시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평면은 생산 요소의 고용량과 요소 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때 역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먼저 이제 LD1, 애초에 LD1, LS1, 그러니까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여기서 만났다고 합시다. 생산 요소를 L1만큼 이제 고용을 하고 그때의 요소 비용이 W1이었어요. 이때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승이에요. AD 곡선에서와 반대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설명이 편해서 상승하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LD 곡선,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이제 수요 곡선은 VMP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Value of Marginal Product. 이 VMP는 가격 곱하기 MP라고 했죠. 근데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게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LD 곡선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은 단기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가에 반응한다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노동을 염두에 두고 나온 이론인데요. 노동자들이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같은 임금을 받아도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노동의 공급을 줄이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실질을 보지 못하고 명목 임금만 본다고 해서 화폐 환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반응해서 노동의 공급을 줄이게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요건 이제 노동시장 얘기인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노동시장의 균형이 단기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토지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과 소득의 관계는 우리 이제 생산 곡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처음 생산 요소의 고용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날 겁니다. 그랬다가 노동의 경우와 같이 장기적으로 이제 반응하면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노동을 기준으로 본 AS 곡선의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죠, 그죠? 물가가 올랐더니
늘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그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AS 곡선은 장기와 단기의 모양이 달라요. 단기는 우상향, 장기는 수직선,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어쨌든 저것이 도출되는 과정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러면 이제 AS와 AD를 한 평면에 나타내서 그 균형을 찾아봐야 되겠죠. 요겁니다. 간단하죠. 먼저 봐야 할 것은 축입니다. 가로축은 국민소득, 세로축은 물가. 물가와 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AD 곡선은 생산시장과 화폐시장, 그러니까 실물과 화폐 부분의 동시균형, 그죠? IS와 LM의 균형에 의해서 우하향하는 직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총 수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총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우상향,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수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단기만 갖고 얘기해 보면요. 이 AD와 AS가 만나는 이 점에서 이제 시장의 균형이 형성되는 거죠. 물가는 이렇게 되고 전체 국민 소득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AD와 AS가 변화한다면, 뭐 위치가 변하든지 뭐 어떻게 한다면 이제 물가와 소득이 계속 변하겠죠. 뭐 눈치채셨겠지만 저 곡선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 것이 소득과 물가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걸 보는데 유용한 도구가 ADAS 모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이때는 ISLN 곡선하고 ADAS 곡선을 이제 같이 그려놓고 정부 정책이 소득과 이자율과 그리고 물가 모두에게 여기 또 소득이 있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유용한 게 ISLM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ADAS 곡선입니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운데 그림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재정 정책의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IS 곡선과 LN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자율과 소득이 지금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ADAS 곡선도 같이 만나 있겠죠. 그때 물가 수준은 이제 역시 P0입니다. 이때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확대 재정 정책이죠. 제 수업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을 얘기할 때는 재정이든 통화든 확대 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긴축의 방향도 똑같이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 듣고 나면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확대 방향을 한번 보죠. 정부가 지출을 늘렸어요. 델타 G만큼. 그래서 IS 곡선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자율과 소득의 균형점이 바뀌죠. 예, 그 변화를 나타내 보면 지출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다 늘어나지 않고 구축 효과가 이제 조금 발생했다 하는 거죠. 이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하는 동안 어떻게 됐나요? 어쨌든 소득이 조금 늘었잖아요. 그 는 만큼 Y가 늘었으니까 이 AD 곡선이 AD0에서 AD1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같이 따라서. 근데 그 따라서 이동을 하는 동안 균형점도 같이 이동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하면 아까 LN 곡선이 어떻게 됐어요? 좌측으로 이동하죠. 물가 떨어지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이 이제 여기서 형성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는 LN 곡선이 제자리로 이동하고 그 사이에 AS 곡선도 이제 이동을 해서 새로운 균형점 이제 여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죠? 저 과정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명 가지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저 그림만 그려놓으면 좀 헷갈리니까 순서를 번호로 매겨놨거든요. 저걸로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우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정부가 지출을 늘렸더니 단기 균형이 여기죠. 어쨌든 소득이 Y1으로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Y0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Y는 불변입니다. 그죠? 근데 Y는 불변이지만 다른 변수들은 바뀌었어요. 이자율은 상승했죠. 그죠? 원래 I0에서 단기적으로도 상승했고 장기적으로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랐어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때도 이제 이자율과 물가가 좀 오르죠. 장기적으로는 다시 Y가 돌아와 버렸어. 결과적으로 이자율과 물가만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게 이 ADAS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화정책 얘기해 볼게요. 이제 앞에서 순서대로 해봤으니까 얘는 그림 그냥 다 같이 그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먼저 IS 곡선과 LM 곡선이 균형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때 소득이 여기 있고 이제 이자율은 이 상태에 있죠. 그때 소득이 이제 이거고 AD/AS 곡선의 균형은 이제 여기네요. 이렇게 지금 균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확대 통화 정책을 씁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쭉 이제 느린 거죠. 그러면은 LM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 새로운 균형점이 이까지 가버리죠. 물론 통화량 는 만큼 다 늘지 않고 일부는 이제 그 효과가 없어지죠. 기울기 때문에. 그 결과 소득이 단기적으로 늡니다. 늘었고 그 사이에 이제 이자율은 이제 하락을 했죠. 통화량 느니까. 그래서 이 소득이 이제 는 만큼 이제 AD 곡선이 따라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AD 곡선이 역시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물가가 상승하죠. 그죠? 새로운 점에서 여기까지 이제 갔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LM 곡선이 어떻게 되나요?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아까 통화량을 늦어서 LM0에서 LM1까지 쭉 옮겨놨는데 얘가 물가 상승의 영향 때문에 LM2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제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 곡선이 이동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 오르는 물가 때문에 LM 곡선이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다가 장기적으로는 다시 AS 곡선 요소 가격 상승으로 좌측 이동하고 LM 곡선도 원위치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도 단기적으로 효과 있어요. 그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불변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리고 이자율도 원래 자리에 와버리고 다만 물가만 상승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모형 갖고 보면 재정정책이건 통화정책이건 뭐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무 효과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제 이자율이나 물가만 변화시키는. 그나마 통화정책은 이자율이라도 불변이지만 재정정책은 이자율 물가 다 상승시키죠.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견해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거지. 현재 경기가 과열이거나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거나 할 때 정부가 단기적으로 이 정책들을 쓰는 것조차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주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어떤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파마다 갈리겠죠? 그죠? 아까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고전학파를 계승한 학파로서 이제 통화주의라는 학파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하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와 그를 추종하는 케인즈 학파가 있고요. 역시 얘기가 비슷합니다. 이 둘이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거시경제학파의 어떤 계보를 뭐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을 텐데요. 이외에도 많은 학파가 있는데 이 두 학파가 얘기가 많이 되니까 간단히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실물시장과 관련해서 고전학파는 일종의 호황 이론입니다. 경기가 아주 침체이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이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세이스 로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생산만 열심히 해서 공급하면 그 언젠가는 다 이제 소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공급을 하는 동안 더 많은 고용을 할 것이고 그것이 소득을 발생시키고 수요를 창출해서 결국은 다 소비가 된다. 일시적으로 초과 공급이 있더라도 가격이 신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균형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에 아주 민감하게 이제 반응한다 하는 게 이제 고전학파와 통화주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이 실질임금, 그러니까 물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늘 시장 균형 상태, 그러니까 완전 고용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쪽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 케인즈 학파의 이야기는, 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1930년대에 미국에 엄청난 그 경제 불황이 왔어요. 흔히 대공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기에 나왔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불황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케인즈가 낸 여러 가지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미국 정부가 뉴딜 정책 같은 걸 쓰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런 식의 나온 이론이니만큼 시장의 유효수는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노는 설비가 항상 있고 뭐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도 이자율에만 영향받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의 기업가의 어떤 감각, 그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의 공급도 실질 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명목 임금에 주로 반응하는, 아까 화폐 완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현실을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죠. 화폐 쪽에서도 실질 이자율에 관심이 있어요. 고전학파는 투자와 저축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통화량을 늘리고 줄여봤자 명목 이자율에만 영향을 주지 실질 이자율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제 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고전학파 입장이고요. 케인즈 학파는 이제 이자율은 이제 화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화폐 수요는 우리 아까 거래 예비 투기적 수요 얘기했죠. 이런 것에 의해서 뭐 구성된다 하는 그런 이론들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식을 바탕으로 물가와 소득의 관계, 그러니까 ADAS 곡선을 고전학파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케인즈 학파는 그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AD와 AS가 바뀌었죠. ISLM 곡선이 바뀌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죠. 그것처럼 ADS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두 학파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두 학파 모두 이렇게 완전히 수직이고 수평인 ADAS를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극단적으로 그린 겁니다.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썼을 때 어떤 그래프가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없고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제론 10번째 시간 ISLM 모형과 ADAS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